자, 오늘 밤 자정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야 모두 단단히 준비하면서 뭔가 출발할 태세 갖추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여야 정당들의 선거 로고송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요 로고송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이민창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국민의힘의 선거 로고송, 뭐랄까요? 컨셉일까요? 이게 좀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트로트로 매우 듣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트로트였네요. 네, 저희 국민의힘은요, 이 정부 여당 국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그 책임감 또 민생을 보듬겠다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고요. 저희는 이 과거보다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우리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이런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뒷부분이 잘렸는데요. 아, 잘렸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월 10일은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다. 이 얘기가 17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저는 과연 선거운동 기간 14일 동안 예. 그 내용을 계속 들으시면 예. 국민들이 좀 짜증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께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데 민주당의 선거 로고송 컨셉은 뭡니까? 아까 노래 드셨잖아요. 희망의 비전이라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1년 6개월 동안 국민들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60% 이상 부정적이라면 한 번 정도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예.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러니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만함이 극에 달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가 875 대파 875원. 대파.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 민생 현안을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야당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미래 비전을 얘기했기 때문에 정권 심판과 경제 무능에 대해서 야당이 그분들을 교정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담은 로고송을 거기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 좀 들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최진명 변호사 할게요. 근데 이게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밤 자정부터 밤이니까 밤에 틀진 않겠죠. 내일 아침부터 틀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후보가 있는 곳마다 이 선거송 차량에서 아마 막 울려 퍼질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너무 크면은 이게 약간 소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 좀 약간 규제라든가 아니면 이거 일정 숫자 넘어가면은 약간 안 된다든가 그리고 또 이거 너무 시끄러우면 또 문제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오늘 밤에 이제 차량 스피커 이런 것들 다 준비 세팅해 놨다가 내일 오전부터 이제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얼마나 또 국민들이 어떤 소음공해에 시달릴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당 다 어떻게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큰 사거리 이럴 때 양쪽에 두고 아마 자리 쟁탈전이 아주 심각해요. 좋은 자리 양쪽에다 놓고 서로 틀어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은 데에는 이제 좀 지나가는 특히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하지만 나오는 그 음악 자체가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트로트 최근에 이제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는데 국민들이 따라 흥을 할 수 있는 그런 곡을 한 것 같고 제가 아까 그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고연전 내지 연고전 하는 듯한 어떤 응원전 하는 그런 느낌 상당히 그런 부분인데 결국 그 느낌을 누가 선택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리고 또 축제 분위기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측은 거의 죽을 똥살똥 하긴 합니다만 시민들로서는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공선법에 규정한 것을 지키면서 즐겁고 흥겹게 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만드는 것이 양당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는 MBN 스튜디오 요 밖에 나가면요. 오거리가 있습니다. 충무로 오거리가 있거든요. 과거에 선거 때 보면요. 이 오거리의 각 모서리에 선거차들이 다 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후보가 마이크를 잡거나 아니면 선거 유세 이 로고송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요. 아마 내일부터 이 지역에서도 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 있으면요. 저희가 뉴스와이드가 카메라에 담아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뉴스와이드에 본격적으로 준비한 이슈 이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제목부터 나갑니다. 자, 이번 제목은요. 범야권 절대 의석 시나리오입니다. 의석인데 절대 의석이거든요. 그렇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뜻하는 거거든요. 요게 어제부터 오늘 국회 안팎에서 설왕설래 되고 있는 주제거든요. 자, 그럼요. 제가 자리를 잠시 이동을 해서 내용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등장을 했군요. 지금 범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이 200석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얼마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계산법이 있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근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오름세를 타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지역구의 여야 후보 지지율 조사해 보면은 앞서는 곳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하나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돌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히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받고 있죠. 이걸 더합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수도권 지역, 특히 PK 지역, 이 중에서도 낙동강 전선이라고 불리죠. 이쪽 낙동강 벨트가 심상치 않다. 근데 심상치 않은 방향은 민주당에 조금 유리하게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난 총선보다 좀 더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할 경우에 아래로 갑니다. 21대 4년 전 총선에서는 범야권이 190석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걸 웃도는 범야권 200석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목소리 들어보시죠. 범야권이 바라는 목표 수치가 200석 하니까요. 대한민국의 헌법부터 현 정부까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의석수가 200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회가 범죄자들에 의해서 방탄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의회 독재, 범죄자 독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끝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단순히 총선의 의석수를 예상하고 뭐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정권의 실정을 막고 민생개혁 입법을 할 수 있는 의석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야권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석수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우선 야권에서 200석까지 가능하다, 이런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 200석을 예.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 희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200석을 희망을 하냐. 예. 저희가 탄핵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21대 국회를 보면 저희가 거대 야당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대 야당이 180석 아니었습니까? 예, 거대 야당이 입법을 해서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대통령께서 역대 최다로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어요. 이거는 상권 분립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의회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한 세력에게 좀 확실히 밀어줘야지 대선 2라운드, 3라운드 같은 이 피로감을 국민들이 더 이상 느끼시지 않고 22대에서 무언가 개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존 같았으면 만약에 3당이 있었으면 3당이 중재 역할을 했을 텐데 3당도 지금 세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 22대에서 확실히 밀어달라라는 희망인 거고요. 그 근거는 쉽게 말해서 저번 21대를 보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한 180석 정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민주당이 180석 정도를 정권 심판원으로 얻고 그다음에 의외로 또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15석 정도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뭐 정의당이나 뭐 무소속이 뭐 5석 해가지고 다른 야권 정당들 합쳐서 범야권이 200석 정도 하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입법을 할 때, 개혁적인 입법을 할 때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더라도 또 본인과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도 거부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재표결해서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이것을 꼭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럼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보시기에, 판단하시기에는 200석까지 가능하다고 일단 보십니까? 아니, 가능하다고 생각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 시작하기도 전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그럼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 범야권 200석. 그래서 200석이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른바 절대 의석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선 이 내용과 관련된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개헌을 전제로 하는 저희의 방안과 개헌되기 전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겠습니까? 정말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민주당이 독자적 과반수 되는 거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이 뻔뻔스럽게 폭주하며 방탄해온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벌써 153석 플러스 알파라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고 이익동맹인 조국 대표도 야권의 200석을 입에 올리면서 우리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 쪽에서는 200석 뭐 저희가 좀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오만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좋죠?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고요. 지금 여당에서는요. 아니 벌써부터 지금 그런 숫자 얘기합니까? 오만하군요. 약간 이렇게 반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 범야권 200석이라는 거를 반대쪽으로 해석해서 보면 여당이 100석 또는 100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동당은 103석을 얻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 정도 수준 또는 그보다 적을 수 있다 이건데요. 최인영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 말씀에 답하기 위한 전제로서 좀 전에 말씀하신 강성필 부위원장님 말씀에 팩트 체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가짜 뉴스입니다.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의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5회의 어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제하에서 트럼프가 10회, 위대한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루즈벨트가 63회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대통령 제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국민들이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대 야당 내지 야당 독재를 심판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번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뽑아준 그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면은 법을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모든 것을 비토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의 민주당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헌법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지만 운영 자체가 마치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으로서 그 정부를 운영하는 것 같은 의원 내각제인 것처럼 헌법이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헌법이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야당 독재를 심판해달라라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 그런 모습은 지난 21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 84석 그리고 그 미래한국당이 19석 그리고 범야권이 합해가지고 한 107석을 했는데 그때도 나름 200석이 안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범야권이 190석인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가지고 개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호응할지는 저는 거기에 그런 의견에 정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직 최진영 변호사 잠깐만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린 질문의 취지는 여당 내에서 100석 정도밖에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현실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야권, 그러니까 범보수를 통합하려고 하는 위기감, 이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최대한 눈높이를 낮춰서 국민에게 나아가려고 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두 가지 포석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0석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정말 이번 22대 국회는 크리티컬 일렉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하나의 캠페인성 어떤 그런 키워드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위기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호소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야 소속된 두 분의 패널의 말씀, 그러니까 200석에 대한 해석, 100석에 대한 해석, 뭐 정치권 분위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요 200석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300석이거든요. 그중에 3분의 2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럼 200석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어떤 일을 국회에서 할 수 있을까? 자,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200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네요. 우선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반대하더라도 200석만 있으면 개헌안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요.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이것도 통과합니다. 이 숫자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부권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다시 국회와도 200석이면 다시 통과되는 거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가지를 행사할 수 있는 숫자가 바로 200이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또 목소리 내신 분들이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151석 혹은 153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비례대표 프로세스에서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이 약진해서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상병 특검도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도 가능하다. 200석이 도달하면은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지 우리가 200석 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자, 김주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탄핵 개헌 굉장한 정치권에서는 사실은요 이게 쉽게 꺼내기 없는 이슈인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200석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200석 진짜 얘기 나오는 게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희망사항에 불과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 아직도 14일이나 남았습니다. 선거라는 걸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지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여론과 민심이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를 보시자고요. 163석을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4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3석이 모자랐으면 100석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만약에 한강벨트가 선전을 한다면 민주당이요. 예. 지난번 서울 경기랑 유사한 지역구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변동이 낙동강 벨트인데요. 예. 이게 지금 부산하고 양산만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창원과 울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되면 과거보다 저희 부산과 부울경 자체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에 문제가 충북 지역이에요.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좀 예. 그렇다면 지금의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예. 지난번만큼의 지역구 의석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는 거고. 4년 전 총선만큼의 지역구 숫자. 근데 거기다가 비례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이 지금 예. 상당히 많은 득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 선거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는 산술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200석 이상 탈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거부권을 행사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태원 참사 문제와 관련해서. 최수근 상병 문제는 런정석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만약에 수사가 돼서 위법사항이 나오게 되면 예. 탄핵이라고 하는 건 요건이 200석입니다만 헌재에서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에는 탄핵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사실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에서 밝혀지지 않는 상황인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요건이 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위법사항이 드러났을 때 위법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탄핵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국회가 자기의 일을 방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14일이라는 상황이 남아있고 예. 보수층 같은 경우도 막판에 결집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민주당 실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결과가 나온 것은 그것 존중하고 거기에 맞게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겠죠. 민주당이. 그럼 만약에 총선 끝난 뒤에 그 결과가 범야권이 200석이 안 됐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실망입니까? 실망이 아니라 그건 어떤 민심과 여론의 어떤 뜻이기 때문에 그걸 예.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180석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지난 선거보다 더 많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현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죄송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180석에서 200석이 못 넘었을 때에는 좀 거대 야당이 입법 문제와 관련해서 좀 과도한 형태의 탄핵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면 거기에 맞게 민주당은 그것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는 입법 활동을 하면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200석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짚어드렸는데요. 다음에는요, 지도가 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각 당이 전망하고 있는 이 지역구 의석수를 취합해서 나온 보도 내용을 좀 정리했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지역별로 있어요. 서울도 있고요, 수도권 부분도 있고, 뭐 여기 호남, 그다음에 영남도 있는데 울산도 쭉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국의 지도가 좀 흩어져 있는데 저기 이 왼쪽에 좀 봐주세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역구 의석수를 보면은요, 90석에서 98석 정도. 그러면 비례대표를 의석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합하면 이건 100이 넘어간다고 일단 예상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민주당은 131석에서 161석 정도로. 이건 좀 범위가 넓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경합이라는 거 아직 판단이 어려운 지역이 있나 본데. 근데 최대치로 보면 161석까지 지금 민주당은 지역구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비례대표 의석을 합치면은 과반이 뭐 훌쩍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민찬 대변인.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펴보죠. 사실 한 달 정도 전에만 해도 국민의힘 분위기가 꽤 좋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상승세가 있다라고 했는데 한 달 사이에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4년 전 총선 수준의 의석만 유지해도 다행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있다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총선관에서 무엇이 가장 난제입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왜 온 겁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이 너무 김칫국을 빨리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를 보면 이 격전지가 많아요. 아직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지역의 투표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너무 장밋빛 전망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선거는요. 오만하면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오만하게 200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대통령을 해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1호 공약이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만약에 200석이 현실화한다. 그러면 22대 국회도 특검, 탄핵으로 점철돼서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은 누가 하고 민생은 언제 돌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4년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잊고 있는데 지난 선거에서도요. 민주당 180석, 190석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였어요. 문재인 정부 180석, 190석 갖고 어떤 개혁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죠? 어떤 일을 했길래 5년 만에 정권이 내준 것이죠.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엔 그 부분까지 다 심판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겸허하게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대변하고 그렇게 겸허하게 선거에 임하다 보면 반전의 계기는 찾아온다고 봅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이 지금 이민찬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동안 손을 번쩍 드셨어요. 뭔가 반론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말씀드리면 지금 2024년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차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지금 시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만으로 2년이 넘는데 아직도 정정권을 탓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파값도 그래요. 아니 대파값을 잘 잡겠다, 수급 잘해서 잘해보겠다라고 말을 하면 될 건데 문재인 정부 때는 얼마였는데 왜 지금 우리가 4천 원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 프레임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라는 것은 물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지표에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숫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전 정권 탓은 제발 좀 그만 좀 하셔라. 그리고 전 정권 탓이 아니고요. 그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이지 무슨 이전 정권입니까? 전 정권 탓이 아니라 한 정당에게 180석, 190석을 몰아줬을 때 과연 그 정당이 국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일을 했는가 이것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180석을 가졌던 문재인 정부 때는 과연 여당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 질문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 정부를 탓하는 게 그래서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말씀 주셨던 게
근데 거부권을 행사해도 또 법안을 강행 알겠습니다. 처리할 수 있게 180석을 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 강성길 그런 걸 부위원장이 좀 심판한다는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무엇을 그러니까, 했는가? 예, 180석 가지고. 말씀 잘 하셨고 예. 그랬기 때문에 국민이 심판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예. 더 이상 정치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선거에 승리하려면 지역적인 요건에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수도권 승리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예. 두 번째가 충청권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하고 낙동강 벨트에서는 민주당이 선전을 했을 때 대승을 여겨요. 근데 지금 한강 벨트는 고사하고 낙동강 벨트에서도 저희가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예. 민주당은 200석을 자신하는 게 아니에요. 200석을 좀 달라고 지금 막 이렇게 희망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낙동강 벨트 얘기했는데 요거는 제가 이민찬 대변인께 사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이른바 PK 지역에서 모두 합해봐 10석이 안 됐죠. 그때 당시 7석이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민주당이 그때보다는 많이 얻는 거 아니냐는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4년 전에 국민의힘 전신동장이 가져갔던 의석 일부를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건데 이거는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망이죠. 전망이죠. 아직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도 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한두 개 갖고 표본이 작은 여론조사 한두 개 갖고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예. 전망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장밋빛 전망이고요. 예. 오만하면 심판받아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초접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정책들 예. 이런 것들이 점점 가면서 여론이 급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거는요. 우리가 블랙아웃이라 그러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그 일주일 동안에도 급변하는 게 우리나라의 표심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겸손해주셨으면 한다는 잠깐만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두 분이 손을 드셨는데 이번에 김정욱 대변인과 잠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만하다는 표현을 막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런동섭이라고 얘기되는 게 뭡니까? 대통령 직권남용 문제와 관련해서 예.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호주사서로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야, 이 정부 오만하구나.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부터 야, 정권 심판해야겠는데 심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됐겠는데 이런 여론들이 발생한 측면들이 분명히 예. 있는 거잖아요. 또 거기다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대파가 875원인데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면 무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만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여론조사가 왔으면 우리가 이걸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우선이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든 민주당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전 정부라는 것을 가지고 또 비판을 하시면 아, 이 정부, 이 정권은 반성할 생각이 없구나. 사과할 생각이 없구나. 아, 그렇게 사과도 반성도 안 하는 정권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게 되면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어라고 판단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오만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자기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서 아, 국민의힘은 과거와 다르게 아, 오만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을 때 저는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인정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말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비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서로 어떻게 보면 사르는 걷듯 해라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용산을 지금 계속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효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200석 달라고 해놓고 그거 진심은 아니야. 이러면 그 누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 용산도 조금 더 국민들을 눈높이에 맞추고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치 샴페인 예. 터뜨리는 그런 모습은 정말 그 모습 자체가 국민들한테 예.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네 분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 소속하신 분의 말씀은요. 지금 민심, 여론은 우리 쪽에 많이 와 있습니다. 저희가 좀 겸손하게 말씀하지만 뭐 200석 가능한 것도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로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 소속된 두 분 패널께서는요.
아직 선거 많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내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왜 벌써부터 그런 숫자 얘기하십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는데요. 예. 사실관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200석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박지원 의원이나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거고 예. 공식적인 브리핑은 뭐냐. 민주당이 여론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건 사실인 예. 것이고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몇몇 의원들의 얘기를 가지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200석을 알겠습니다. 얘기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또 일종의 프레임이에요. 그게 또. 근데 지금 누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200석이라고 말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200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전략기획통으로 예.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 자체가 민주당의 실질적인 어떤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 대변인으로 그걸 밝혀야 그게 민주당 의사입니까?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200석 예를 숫자 들면, 가지고 예. 굉장히 토론을 벌이시는데 알겠습니다. 전체 그건. 브리핑을 내린 건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가 전체 브리핑을 다 했어요. 민주당 알겠습니다. 입장에 대해서.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특정한 의원의 개인적인 발언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정확하게 정리 좀 하죠. 말씀하시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200석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공식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아, 이게 약간 좀 민감해지는데요. 지금 이 숫자가 지금 알겠습니다. 자, 뭐 정확하게는 200석 설이겠네요, 그러면.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에 총선 관련 지지율 상으로 위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당 인사들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그와 연관이 있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을 하면서 공약을 하나를 딱 발표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요한 시점이고 이제부터 정말 저희가 국민의 선택을 위해서 설득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중요한 공약을 중요한 시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생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 정책이 그렇게 서로 간에 누구누구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정책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자, 최인정 변호사. 그러니까 국회 세종 인정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연원이 깊어요. 2016년인가 그때 법안도 나오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까지는요. 국회에 있는 17개인가요? 17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 11개가 일단 내려가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무슨 예산처 뭐 등등등 도서관 등등 이런 것도 일부가 내려가는 걸로 일단 확정이 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국회의장실 등등등 몇 곳만 국회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국회 전체가 다 세종시로 간다. 이거를 공약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면 여의도에 있는 국회 자리가 비잖아요. 여기를 개발하겠다라는 공약을 덧붙인 겁니다. 지금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인정 변호사. 이게 지금 위기 돌파용 승부수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사실 쉽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 벨트의 맨 가운데 있는 여의도, 영등포구 그리고 예.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고 하냐면은 여의도와 그 인근 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강 벨트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승부수로 띄웠다라고 볼 수 그럼 있을 수밖에 없는 거 한강 아니겠습니까? 벨트 지역구에 최근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띄움으로써 뭔가 총선의 승부를 좀 보겠다 이 뜻으로 그렇습니다. 보는 겁니까? 지역적으로 서울과 충청도에 대한 러브콜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충청.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가 영등포구의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바로 인근이 마포구, 동작구, 강서구 이게 바로 한강 벨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지금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이전되어 가고 있는 국회의 그 세종신도시로서의 이전을 완전히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역을 옮김으로써 뭐라고 했냐면은 여의도 정치의 종식이라고 했습니다.
여의도에는 더 이상 국회가 없다. 그렇죠. 여의도에는 더 이상 국회가 없고 그것을 충청도로 옮김으로써 충청도의 어떤 그 실질적인 국회의 수도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충청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러브콜을 보냄과 동시에 이 국회로 있음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동여의도, 서여의도로 나누는데 예. 동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마치 어떻게 보면 그 뉴욕의 맨하탄 같지만 이 국회에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발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높이가 이제 확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의도를 비롯한 이 한강벨트의 어떤 제한을 확실히 풀므로써 예. 서울에 대한 개발의 기대감을 높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준호 저는 변호사. 개인적으로 예. 봤을 때 이것은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은 판단합니다. 알겠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한강벨트 지역과 충청권 총선 앞두고 표심에 호소하는 목적 분명히 있다 이겁니까? 크게 봤을 때는 국가의 어떤 운영 방향을 제시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선거를 앞두고 다른 일정 취소한 다음에 오늘 오전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 기자회견을 한 것은 나름대로 어떤 총선의 승부수라 보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강성필 민주당 소통위 부위원장께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야심차게 준비했다가요. 아무튼 오전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잡고 설명을 하면서 이 공약을 꺼내놨거든요. 이 공약에 민주당은 좀 긴장되십니까? 뭐 긴장 안 하고요. 이게 저는 긴장 안 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 얼마 정도 고민해가지고 내세워 이거 약속을 하신 건지, 뭐 하룻밤에 하신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용산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어요. 바로 자막으로 나왔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이 내용인데요. 지금 대통령실이 방금 나왔어요. 이 내용입니다.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속도 낼 것 요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약간 화답을 하는 것 같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예.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슈 파이팅에 한번 나서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치 시작한 지 한 3개월 되신 것 같은데 내세우시는 정책을 보면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종시 이전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미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을 안 하셔도 예.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고 있고요. 이미도 가 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도 제2집무실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다 가야지 무슨 제2집무실이 있습니까? 근데 이번 차이점은 완전히 간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야죠. 가서 거기를 완전히 정치의 수도로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민주당은 반대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럼 저희가 왜 반대를 합니까?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시험을 앞두고 지금 학생이 국영수는 다 지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취약 과목만 지금 벼락치기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 이거 공부했다 저거 공부했다 막 이것저것 다 만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종시 같은 경우도 새로운 게 없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지적드리면 서울시 편입 문제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련피는 4월이면 김포는 서울시가 돼 있을 거라고 했어요. 서울시 됐습니까? 2월 9일 날 주민투표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또 철도 지하화 그 예산 있으십니까? 뭐 전국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이 지하로는 몇 미터 들어간지 아시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물론 국민을 위해서 약속하시는 건 좋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너무 조금 새로운 거 정말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해서 좀 집중을 받는 거지 과거에 정치권이 계속 논의해왔던 것을 리바이벌 하시면 그냥 하루 뉴스거리 하나로 끝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국회의 완전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요 갑자기 들고 나온 건데 뭐 예산이라든가 등등등 고민하신 거 맞습니까? 약간 이런 의견이신 것 같네요. 이 상황은 좀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민생을 얘기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최인호 변호사께 뭐 추가적으로 발언해 드리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을 당황스럽게 만드셨군요. 그래요? 당황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당황스럽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급조된 어떤 그 이슈가 아닌가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번째 그러면은 대통령실은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지금 그 당이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이 바로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그 당정 간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서 좀 전에 질문했던 두 가지에서는 충분히 답을 했다라고 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도 지하화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묻고 더블로로 해서 민주당 그 정책 공약에 전국 서울뿐만 아니고 뭐 부산 다른 데 있는 모든 것도 지화한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들의 어떤 공약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이거 뭐 토론이신데 지금 다른 분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주제도 있어요. 그때 같이 말씀하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에 완전 세종시 이전 이거를 총선 관련 공약으로 딱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이슈처럼 좀 잡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름으로 지역구 출마 후보들이 약간씩 뭔가 의견을 나타내요. 근데 그 의견에는 약간 불만도 있고요. 약간 뭔가 급한 모양새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우선 이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명의 후보가 등장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분당 쪽에 출마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이다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라고 누누이 반복하는데 주먹구구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마포 쪽에 출마했죠. 강승규 후보는 현수막을 바꿨네요. 얼마 전까지는 윤 대통령과 이렇게 진물을 보는 이런 사진을 실었는데 지금은 본인만 나온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요. 이수정 후보 지금 수원에서 출마하고 있죠. 이 대파 때문에 이게 또 한바탕 여러 가지 좀 구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대파 격파 영상이라는 걸 올렸는데 이걸 또 삭제했다 그럽니다. 지금 지금 제가 중간에 실수했어요. 강승규 후보가 홍성입니다. 홍성 쪽입니다. 지금요. 제가 그걸 실수해서 했는데 바로 잡겠습니다. 홍성에 출마하셨는데 요거를 좀 이 현수막을 바꿨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수정 후보는 이 대파 격파 영상을 올렸다 또 삭제했다 그러네요. 자, 그럼요. 우선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4,000명도 2,000명도 다 제가 생각하기는 주먹구구식입니다. 예. 이거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게 오히려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아주 대파 격파합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님 댁 대파, 요쪽 건 우리 어머니 댁 대파예요. 자, 요쪽에 한 달에는 7개 들었고요. 요쪽에 한 달에는 8뿌리 들었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한 개에 2,500원씩 재래시장에서 2단 사니까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15뿌리죠. 5,000원에 15뿌리, 한 뿌리에 얼마일까요? 일단 이민찬 대변인.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수도권, 충청권에 있는 후보들이 약간 지금 굉장히 좀 힘들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논란이 되니까 바로바로 또 반응을 삭제도 하고 있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 민주 정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여러 다양한 민심의 소리를 받아서 그걸 또 잘 정책을 추진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이상할 건 없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종 이전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요. 세종 이전 얘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이 며칠 고민하셨냐고 하셨는데 예. 이거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부분입니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예.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교체라는 그 프레임을 걸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했죠. 불체포 특권 폐지나 금고형 이상 형 받았을 때는 세비를 받지 않는다는 거구나. 이런 긴 정치개혁 시리즈 중에 하나인 겁니다. 지금 우리 여의도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죠? 예. 여의도 섬 안에 갇혀서 국민 목소리엔 귀를 닫고 있는 그런 정치권. 그러니까 가장 신인도가 낮은 건 아니겠습니까? 국민과 약속한 세종으로 국회를 보내서 예. 국민의 민심을 듣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 흐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그렇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예. 그럼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급하게 기본 시리즈를 또 발표를 했어요. 어제 그 기본 시리즈에는 찬찬히 들어봤는데 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그런 건 며칠 고민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잠깐 답을 하실까요, 그러면은? 예. 이재명 대표는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을 할 때부터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뭐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가 해드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민생토론회 한 15번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그때 예산을 한번 종합을 해보니까 한 900조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1년 예산 656조예요. 재정 건전성을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세수는 걷지 않고 이렇게 쓰겠다고 하면 그건 또 그 예산 900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도 두 번째 그 정치개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용인갑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20대하고 21대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두 분 다 뇌물수수로 구속되셨어요. 예. 그런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에게 기책사유가 있으면 후보 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재보궐 때. 근데 여기는 왜 재보궐이 안 됐냐면 선거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재보궐이 안 된 거예요. 왜 공천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 용인갑은 완전히 다른 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요. 저희 이번 국민의힘은 저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많은 기초 광역의원 그리고 다 공천하지 않고 있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21대 국민의힘 특권 폐지 같은 약속은 도대체 왜 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구속됐다니까요. 20대, 그런 21대가. 것부터 지켜가면서 하셔야 되는 자, 거죠. 두 분 알겠습니다. 두 분 그쪽 그거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또 그것도 설명해 보세요. 예산 돈 어디서 날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도돌이표 토론처럼 돼서 일단 저기서 제가 중지시키겠습니다. 갑자기 그냥 주제가 확 넘어가서 제가 요거 하나 준비된 게 있어요. 요거는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 들으시고 좀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의대 정원의 큰 증가를 포함한 과감한 의료개혁을 강하게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필요한 중재라든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한동훈 위원장 한계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뭐 전부 질문이 저희 당 계속 이런 질문 하시니까 우리 당 지지율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고 싶은 친명횡재, 비명횡사 왜 이런 거 그건 좀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적으로 보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 두 개의 벨트, 한강 벨트하고 낙동강 벨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는 이제 수비고 한강 벨트는 공격인데 그렇죠. 지금 뭐 한강 벨트는 뭐 얘기도 못 하고 수비가 뻥뻥 뚫려 갖고 축구로 말하면 수비가 지금 완전히 붕괴해 갖고.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돼서 총선과 연관이 설명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슈거든요. 김종욱 전 행정관. 사실은 이 이슈는 여론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지 이유로 꼽혔을 때 1등으로 꼽힌 이유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당내 선전, 그거는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이 이슈가 이제는 약간 성격이 바뀌어서 여당에 부담이 되는 이슈로 바뀐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야말로 국민 건강권, 그다음에 의료계 개혁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전 선거로 바라본 측면이 꽤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제는 그냥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린다고 해결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수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의료계에 대한 개선을 가지고 국민과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놨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제기했죠. 그랬을 때에는 대통령이 강단 있게 밀어붙이자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소위 이 의사들, 그러니까 교수들까지도 스스로 자기가 사직서를 내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안한 아주 중대한 의료개혁에 대한 안건 자체가 전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오는. 그럼 예를 들면 이 정부가 무엇 때문에 이걸 시작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피로감이 발생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좀 그러니까 당연히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절충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둘이 만나서 뭘 얘기했습니까? 의대 정원 얘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그 교수협의회 쪽이나 의료계를 만났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대 정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답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답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의 방향이 바뀌니 만남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넘어가려고 했던 측면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저는 중대한 하나 리스크.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 이 자체가 이제 드디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의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요, 여당과 관련해서 여당이 위기 아니냐, 지금 지지율상으로 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은요,
여기도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리스크라는 표현을 좀 써요. 리스크, 발언 리스크, 설화 리스크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제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의붓 아버지 계모 비유. 그러니까 이번 N이라고 써요. 이번 N. 그렇다면 앞서 뭐가 또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네요. 지금요. 여러 번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게 이제 며칠 됐네요. 뭔가를 상황을 설명하면서 비유를 했는데 이게 지금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붓 아버지 같아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요. 파치 엄마. 이재명 대표를 반면 교사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씩 정말 망언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정부가 의붓 아버지 같다라는 정말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재혼 가정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주는 얘기입니다. 콩지 파치 우화 얘기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것보다는 정부 여당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 공천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말꼬투를 잡는데 진지하게 국정에 임해주는 게 어떻겠냐. 오늘 해명도 좀 있었네요. 공지파치 동화 얘기한 건데 우화 얘기한 건데 뭐 이런 해명도 있었습니다. 최진현 변호사. 그러니까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의붓 아버지 계모의 비유를 했어요. 물론 뭐 매만 때리고 사랑이 없다 뭐 이런 걸 부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적절한 비유 같습니까? 적절하면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매우 부적절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에서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거의 19세기적인 어떤 고루한 인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녀의 어떤 성 역할을 얘기하면서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요즘은 아빠도 포근해야 되고 엄마도 든든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 역할을 남녀로 딱 나눠서 하는. 그 부분을 보셨군요. 왜 그걸 나눴냐, 그렇죠. 역할을 그렇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붓 아버지 같다. 매만 때리고 이분은 맨날 때리고 찢고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때리고 찢고 사랑이 없고 계모 같고 파치 엄마 같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계모 내지는 어떤 재혼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 같은 것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재혼 가정이 굉장히 많죠. 많아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20만 건 정도 그 결혼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제가 알기로 한 20% 정도가 재혼 가정이란 말이에요. 맞네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외곽에 있는 여성 단체가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하니까 뭐 재미있게 얘기했네라고 하면서 거꾸로 뭐라고 했어요 아까 부동산 투기하는 후보 공천했던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할게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요. 2017년 2월 그러니까 대선 있기 바로 3개월 전에 민주당은 지금 당사를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 연수원으로부터 구입을 했어요. 그때 본인 돈 20%, 나머지 80% 은행 빚내 가지고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본인은 당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수원 건물이 지금 당사가 2배 이상 올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지금 부동산 투기네 뭐네 하면서 국민한테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거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주제 본류는 아니고요. 본류는 아니지만 아버지 계모 얘기를 하면서 예. 그렇게까지 얘기가 가는데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항상 인권을 얘기를 하고 가족에서 어떤 그런 남녀 평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당 대표는 19세기적 남녀관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이게 바로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 CEO의 오럴 리스크가 현재화되고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2주간 선거운동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무튼 논란은 좀 비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재혼 가정에서 계신 분들, 그 재혼 가정의 부모이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겠는가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 이재명 대표가 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좀 수위가 높아지죠. 그러면서 약간 지적을 받는 발언들이 좀 간혹 나오고 있어요. 요새는 뭐
최소한 이틀에 한 번 꼴 정도는 나오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 목소리 좀 모아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도 망가뜨려버린 파탄난 민생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정말 잘 살다가 파탄 나버린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된 세상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 서도로 전락한 이것도 약간 유감 사과 표현했죠. 김주옥 주행정가 요거 재혼가정 관련된 요 용어 여기다 비유를 들었는데 이거는 조금 지적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나 해명은 하잖아요. 뭐 제가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헌법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사과도 안 하잖아요. 해명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회초리를 든 무서운 모습 이건 보여준 건 사실이죠. 거기 이제 의붓아버지라는 표현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니 건설노조 그렇게 탄압했죠. 언론 탄압했죠. 방송 탄압했죠. 야당 탄압했죠. 1년 6개월 동안 계속 그거 한 거 아닙니까? 바이든 날리면과 관련해서 아직 확인도 안 되는 문제 가지고 특정한 방송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고소고발을 하는 이런 행태들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정부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회초리를 든 무서운 예를 들면 대통령의 행태를 보인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덜컥 의붓아버지 계모가 나온 거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의원법을 들었던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선거라는 기간 또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자기 발언에서 무엇인가 예를 들면 대중들이 듣기에 거부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해명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해명한 측면들은 일단 그런 저런 발언들을 좀 더 예를 들면 다르게 표현했다라면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저렇게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저런 발언을 하는 측면들은 뭐냐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현 정부에 대한 분노 심판의 여론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여론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심과 여론들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영하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예를 들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저런 발언보다는 좀 더 예를 들면 상식적이고 국민들이 듣기에 편안한 형태의 메시지를 전파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벌써 날짜가 좀 지났는데 중국의 셰셰 발언이 있었어요. 중국의 셰셰. 이게 그때 발언이 돼서 논란이 되면서 조금 시간이 가면서 잦아드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반응을 보였어요. 지금요. 그거에 대해서. 분위기는 극찬을 하는 분위기로. 자, 그럼요. 일단 이와 관련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 해비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옥 같은 막말 프레이드가 전임이 가경입니다. 지난 22일 충남 당진 뉴스에서는 왜 중국에 찝쩍거리냐 그냥 셰셰하면 된다 하면서 사대주의 본색을 드러냈고 지난 8일은 시민들에 대해 이 찍은 아니겠지 라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매체라는 게 사실 관영이잖아요. 그럼 관영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특히 저기 보시면 황구시보라는 데는 굉장히 중국 정부를 강하게 옹호하고 두둔하는 그런 걸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국 최대 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정부의 중국, 일본에 대한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우리로 표현을 치면 약간 띄워주는 듯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중국 내에서 나왔는데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 뭡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뺀 다른 분은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 한국에 이렇게 사리에 밝은 사람을 드물다. 이민찬 대변인.
이 반응을 어찌 봐야 될지요? 잊고 있던 이재명 대표의 그 과거 막말 본색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국격을 이렇게 추락시키고 국민의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상하게 해도 되는가? 저는 저렇게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외교 문제는요, 우리나라처럼 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외교가 그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중국에 쉐쉐하고 대만에 쉐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경제 외교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 국민들에게는 환호를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됐다고 보고요. 저는 이 조국 효과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조국 신당이 뜨면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좀 조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토끼를 더 잡기 위해서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결국 이러다가 산토끼가 다 떠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반중 정서가 팽배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보복하는 문제나 중국의 여러 태도에 대해서 젊은 층에서는 반중 정서가 상당히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거기까지 고려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20대, 30대들에게서 어떻게 표심에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외국민투표. 재외국민투표도 보면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순인데요. 과연 미국에 계시는, 우리 중국에 계시는, 일본에 계시는 우리 재외 동포들이 어떤 판단을 했을지 저는 이 셰셰 발언의 영향은 거기서도 한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소빌 부위원장, 이거 중국에서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민주당한테는 부담 아닙니까? 오히려? 아니 뭐 국격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셰셰 발언 때문에 국격을 뭐 손상시켰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바를 좀 본질을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어떤 외교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할 때 발언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 전략적 모호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함에 있어서 퇴로를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과 러시아하고 수교한 지 한 30년 넘었잖아요. 근데 보수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동안 외교하면서 국교 무역하면서 잘 살아왔어요. 우리도 흑자로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 적자는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강성필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요 이슈에 대해서 강성필 부위원장과 김주옥 전 행정관이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게 그 취지와 내용을 봐라. 그건 알겠습니다. 지금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의 주장이니까 알겠어요. 여기서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취지를 전달하는 표현이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이 쉐쉐라는 이 표현에 중국이 환호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을 앞둬서 좋으냐 부담이냐 이거죠 지금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본질을 말했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중국에게 좋은 소리를 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표의 득실을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건 아니다. 왜 그냥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발언과 외교적인 발언과 행동을 봤을 때 조금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해 달라. 그건 알겠는데 중국이 이렇게 거예요. 반응을 보인 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로서는 뭐 딱히 나쁠 건 없다고 봐요. 괜찮아. 상관은 없다. 그건 부담은 아니다. 아까 사실은 20대 젊은 세대의 반중 정서를 또 자극한 거 아니냐라는 반중 정서를 그럼 자극했다는 그건 어떻게 객관화시키죠?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반일 정서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친일 성향의 막말을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조선시대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좋다고 한 것보다 그 성향이 어디 있습니까? 큰 논란이 됐어요. 그 반일 감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말꼬리 따지지 말고 좀 본질,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외교적인 거에 지적을 하면 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인정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잠깐 결국은 드릴게요.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동안 극단적 친북 친중 정책, 이른바 전략적 모성 정책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한미 동맹 복원하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일-미 관계도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 선택을 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싱하이민 국장급 대사 앞에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한중 관계 나빠진 것이 한국 책임이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듣고 있었고 그걸 거기다가 생중계까지 민주당 매체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어가지고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 지금 중국이 나서가지고 밝을 명자 빛이 있다 이러고 있다는 한 것은 국민적 자존심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요런 발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부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표현 중에서 일부들이 지금 논란이 되는 상황, 뭐 이런 걸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글쎄요. 과거에 전직 대통령이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보시죠.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총성판에 직접 뛰어든 건가? 이 제목은 질문을 좀 하고 있군요. 우선 영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근 모습을 좀 담았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외식용지에 들어가서 사업이 너무 많다. 삼천원 그때 규모도 축소. 오늘 우리 대통령 후보가 좋은 전국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디 갔는데 이게 오랜만에 바람 놓자느라고 자,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을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후보를 직접 찾아가는 형식이에요. 지금요 보면은 찾아가는 형식이고 여기 보면 뭐 이재용 후보도 있고요, 병광용 후보도 있는데 그리고 오늘은요 특히 파란색 점퍼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는 29일에는요 부산 사상에 출마한 배재정 후보를 지원할 것이다 찾아가서 이런 얘기가 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뭐 추후의 설명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아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일정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식의 설명이 나왔거든요. 결정된 게 없다. 근데 좀 잇따라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직접 민주당 후보를 찾아가서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그리고 특히 오늘은 파란색 점퍼를 입고 격려하러 왔다, 응원하러 왔다 이렇게 좀 공개하는 거예요. 이민찬 대변인, 역대 총선에서 전직 대통령이 지역구 찾아가서 그 후보를 지원하는 모습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거의 없었죠. 통상적으로 여러 후보자들이 뭐 집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어떤 덕담을 건네는 식으로 여러 우회적인 지지를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같이 지역구를 찾아가고 같이 등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국민의 대표였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여당의 대표도 아니고 야당의 대표도 아니고 온 국민을 대표했던 국가 원수였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도 이런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하지 않았던 게 어떤 불문율 같았죠.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많이 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까지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잊고 있던 게 또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문재인 심판 과거에 그 여론이 또 한 번 상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지역 일부 낙동강 벨트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후보들 보니까 낙동강 벨트예요. 후보들이 집중돼 있어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지 여기까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소별 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 보도가 되고 알려진 게 그럼 전직 대통령이 총선에서 이렇게 후보를 지원하러 그리고 파란색까지 맞춰서 일부러 뭐 어렵게 뭐 맞춰서 입었다는 설명 나왔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전직 대통령들은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건 좀 자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배재정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의 옛날 본인 지역구고 다른 후보는 본인의 사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 그렇게 좀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이런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 출판 기념회 하셨잖아요. 그때 유영아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내용을 보면 또 최근에 발언하신 거 보면 저는 이제 정치 안 하겠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누가 대신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도권 가서 파란색 그 잠바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지역구에서 하는 것을 또 너그럽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초만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 뭐라고 했죠? 잊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잊혀지고 싶다. 잊혀지고 싶다고 했어요. 예. 저렇게 하면서 잊혀집니까? 아예 총선 출마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또 갑자기 최인영 변호사께서 왜 잊혀지고 싶으냐 왜 나오셨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제가 볼 때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왕조 대통령제, 불행한 대통령제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퇴임 이후에 안 좋은 일을 그러셨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옥에 가 계셨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부터라도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이든 또 정무적인 영역에서는 본인이 예를 들면 정당 정치의 핵심적인 이론이었다면 선거 같은 경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갖다가 방해하는 요인들로 내어놓는다면 정치,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책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응원의 의미라고 얘기하니 응원의 수준을 봤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도 좀 이걸 좀 선거운동 부분 같은 경우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렇게 저 후보들 지지하는 게 민주당 후보들한테는 득이 된다고 판단하세요? 제가 볼 때 득이 되니까 만나겠죠. 의심에 득이 된다. 그러니까 득이 되니까 만나겠지. 득이 안 되는데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 대통령 사진 같은 거 좀 뺀다면서요. 어느 특정 그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빼는 거고. 부울경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당대표 같은 경우가 상당히 핫한 흐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관련된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도 드리고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 싶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인정 변호사께 짧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영아 후보잖아요, 지금. 혹시 지역구에 가서 좀 지원하거나 응원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거의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영아 후보는 일단 그 단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별히 어떤 선거운동이 크게 필요는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상 지난 본인 회고록 할 때에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정치 더 이상 안 한다. 다만 내 뜻을 누군가는 이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정치적 메시지만 냈습니다. 실제 저기 유영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난 선거 때였습니다. 지난 시장 선거 때 유영아 후보가 나갔지만 낙선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달서갑이죠. 달서갑에 이제 그 공천을 받았으면은 거기까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다. 그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는 항상 정치권에 주목을 받죠. 특히 총선을 앞두고서는 더 민감하게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요. 다음 주제는요. 요즘에 뭐 돌풍이란 표현 계속 받고 있죠. 조국 혁신단 얘기인데요. 그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몇몇 분들 얘기가 약간 뒷말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제 가보죠. 자, 조국 혁신당 비례 후보들 일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국 혁신당과 관련된 이 제목과 관련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특권과 반칙의 상징인 조국 대표는 과연 개혁을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온갖 특권과 반칙을 이용해 대한민국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동료 시민들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한 장 본인이 너무나 뻔뻔하게 국민 앞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검찰 개혁을 포함한 개혁을 외치면서 당을 만들었고요. 지금 여론의 어떤 표심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비례대표 후보 순번 굉장히 상의를 받으신 분들이 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뒷말이 나오거든요. 우선 첫 번째 보죠. 여기 박은정 비례대표 후보 1번입니다. 1번. 지금대로의 지지율이라면 당연히 당선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자, 검찰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만뒀죠. 그리고 지금 비례대표가 된 건데 남편 역시 검찰 출신이었어요. 검사장 출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전에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재산이 41억 원이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박은정 후보 부부가 검찰 재직 시에는 재산이 한 8억 원 정도만 신고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신고한 거 보니까 40억이 훌쩍 넘어서 늘어난 게 한 40억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했다 그래요. 변호사가 된 거죠. 자, 이걸 가지고요. 이거 정관예우 받은 거 아닙니까? 수십억인데요. 지금 늘어난 현금 자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면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내용을 좀 알렸다는 거죠. 이게 지금 논란처럼 비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개혁을 외친 조국 혁신당의 후보로서의 맞는 상황인 거냐라는 거죠, 지금요. 다음 하나 더 보죠. 또 다른 후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김준혁 후보는 6번이에요. 외교 분야의 전문가로 꼽혔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한미 동맹 이런 걸 강하게 비판하고 문제점 제기를 하신 분인데 아들의 이중 국적이 논란인 겁니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2015년 3월 30일 국적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장남 얘기인데. 근데요, 후보가 된 뒤에 아들 미국 국적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입대할 예정. 이렇게 밝힌 겁니다. 요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반응이 좀 있거든요. 손혜원 소나무당 선대위원장이 특히 김준영 후보 아들 관련돼서 반응을 좀 보였는데 미국 국적이 범죄 행위도 아닌데 황급히 한국 국적, 병역 의무 운운하는 모습에 우리나라 20대 남자들은 더 큰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이 두 후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그 두 후보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아마 당원과 선거인단들 투표로 확정이 되는데 그때는 아마 몰랐었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김준영 비례대표 후보 같은 경우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일정하게 좀 이해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그것을 얼마나 지키냐의 문제입니다만 박은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톡보로 박은정 후보의 반응이 나오는데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 퇴직금 등 전액 수령한 금액인데 액수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40억이라는 돈의 재산이 증식됐다고 얘기하면 또 설명이 나오는데 임대차 보증금, 선산, 배우자 변호사 매출 등 배우자 변호사 매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런 설명으로는 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월 평균 15건, 합계 약 160건을 수임을 했다는 거예요. 좀 속보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리고 매출의 최대 49.5%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것. 자, 요거까지 포함해서. 해명이 좀 나왔어요. 세금을 내고 나면 이제 2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일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20억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매출이 40억 정도 올랐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관예우라는 덕을 본 거 아니겠어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약간의 정관예우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받고 있는 있겠죠. 거죠. 저는 근데 그것이 본인이 소명이 가능하다면 소명을 해서 소위 국민들 여론이 이해하면 되는 건데 소명이 안 된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요. 남편이 어떻게 수익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을 하셔야지 당장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예를 들면 이런 해명을 해서 그 해명이 만약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건 박은정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도 그런 데미지를 입힐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남편과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국민에게 소상하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요. 요거는요. 일단
요거는 최인현 변호사가 이제 법조 계시니까 요거 박은정 후보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권력과 돈을 한꺼번에 그냥 싹쓸이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국은 무슨 당입니까? 검찰개혁당이라고 했는데 잘 보면 1등부터 10등 10위까지 그 중에 보면 1번이 검사, 2번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4번이 황운하 전 경찰청장 대전, 그리고 또 8번입니까?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10번이 차기군 검사장. 이게 보면은 법조인 출신이 많고 법조인뿐만 아니라 다 검사예요. 그렇기 법무장관, 때문에 조핵관 검사 공천을 해놨는 거예요. 그래놨는데 사실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니스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아니고 본인 아버지의 토지 투자 의혹이 생기니까 사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버지도 아니고 본인 남편이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정관 예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한 달에 15건? 그럼 일요일, 토요일 빼면은 거의 하루에 한 건씩 수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60건? 160건입니다. 와, 이거는 거의 지금 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보통 변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매출이 그 1년 동안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5월에 낼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는 보면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런 매출 신고했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징계 청구를 하겠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박은정 검사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탈세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월에 납세한다는 건 뭡니까? 5월에 뭐 신고하는 기간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5월 달에 신고합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세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박은정 후보가 본인의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찬 대변인께서는요, 김준영 후보 아들 이중 국적인데,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고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을 하겠다. 이제 후보가 된 이후의 결정사항이라 그래요. 이게 글쎄요. 이걸 아까 손혜원 전 의원의 어떤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됐고 범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뭡니까? 지금 특히 20대 남성분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김준영 후보가 정치를 안 하고 과거에 미국 한미동맹 가스라이팅 발언이나 이런 미국에 대한 과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논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정치를 하고 과거 본인은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왜 또 아들은 뭐 미국에 보냈냐, 뭐 이런 정서적인 거죠. 근데 지금 이 박은정 검사, 이 김준영 후보, 이 두 분이 다 같이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내로남불인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내로남불인 거죠. 아니, 본인들의 과거의 말과 행동이 왜 다른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후보가 되니까 또 이제 포기하고 와서 입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과거에 병역의 의무나 이런 거를 꾸준히 해왔어야 되는 거죠. 김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공직에도 몸을 담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중에서는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재미교포 배우자를 만나서 국제 결혼이니까 이중 국적이 됐는데 중간에 미국 국적을 선택을 한 거네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후보가 되는 순간 그러면은 한국 국적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이제 병역 문제가 남성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역도 하겠다 이렇게 나가서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조국 대표와 관련된 어떤 결정사항이 하나 나왔네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건데요. 조국 대표가 사실 서울대 교수였잖아요. 근데 지난해 서울대에서 교수직 파면 결정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판단했는데 서울대에서는 파면인데 그거보다 징계 수위가 낮은 해임 결정을 한 거예요. 해임하고 파면의 차이는 파면하게 되면은요, 퇴직금, 퇴직수당 이런 걸 반이 삭감이 되는데 해임은 전액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네요. 오늘 이 결정이 나온 건데 이에 대해서 이제 조국 대표 측에서는 이 해임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뭡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결국 본인이 저지른 비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평가를 할 때
파면까지 해야 되느냐? 파면까지는 심하고 그 아래 단계인 해임 정도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교육부 산하의 그 위원회가 이제 그렇게 예, 판단을 한 교원소정심사위원회에서 건데 그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그 조국 그 전 장관,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과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임 청구에 해임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해임을 취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제복이요? 어쨌든 뭐 제가 그 말씀은 뭐 좀 부적절하다 생각하는데 퇴직 수당 이런 거 왜냐하면 말씀하신 퇴직금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파면이면 절반이 왜냐하면 삭감된다고 그러죠? 퇴직금은 절반은 자기가 그동안 월급 내는 거 쌓아놨는 거 그리고 또 절반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건데 예. 파면이 되면은 본인이 그동안 월급에서 떼서 모은 거는 그대로 가지고 그것만 오지만 받게 된다는. 그 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못 받는데 불이익이 크군요. 해임으로써 전부 다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뭐 이런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 관련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들 관련 논란을 좀 전해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을 들게 하네요. 지금 이런 거는. 그런데 교원소청 심사위 문제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의 리스크가 아니죠. 교육부의 위원회가 네. 적법한 절차를 그렇게 통해서 결정한 이렇게 거죠.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그것이 뭐 조국 장관의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예를 들면 이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 이게 그 파면 자체가 위법해서 취소한다는 것이 아니고 팩트 자체는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그거를 평가할 때에 파면이 아니고 해임이란 것이죠. 그 징계 절차가 좀 낮아지는 그렇죠. 거죠? 징계 절차가 낮아지는 징계 것뿐이지 수위가. 비위 자체는 그대로 알겠습니다. 인정된다는 저는 그 부분을 포커스를 알겠습니다. 두는 겁니다. 자, 두 분 말씀하셨고요. 다음 마지막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요 화면은요. 요 영상이 준비되는데 요거는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좀 예의 주의하시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겁니다. 보시죠. 지난 3월 21일 아버지께서 옥중에서 저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아빠 없이 아내, 딸, 아들 송주환이 선거운동을 할 모습을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아빠 눈물이 쏟아진다. 아버지 없는 차가운 거리에서 외로운 선거전을 치르는 우리 가족, 저희 가족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창살 아래 갇혀있는 송영길 인사드립니다. 변절과 배반, 반역의 시대에 변하지 않는 국민과 함께할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광주의 푸른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수감 상태인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보석 신청을 했는데 오늘도 재판이 열리긴 했는데 재판부가 보석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네요. 오늘도요. 그러니까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강성필 부위원장. 네. 혹시 지금 아들과 부인이 나서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모습인데 혹시 이런 호소 속에는 아니 조국 대표는 지금 2심까지 유죄 나왔는데 저렇게 총선에 나와서 본인이 막 유세도 하고 다니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광주에 옥중 출마한 상태잖아요. 네. 아니 왜 여기는 보석도 결정 안 해줍니까? 지금 이런 거에 대한 불만 표실까요 지금? 뭐 그런 것 같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일단 조국 대표하고 송영길 그 소나무당 대표하고는 일단 지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재판의 케이스도 다르고 혐의도 다르고 기소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배우자가 어쨌든 형을 마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보석 같은 것을 이렇게 허가를 해줄 때 어떤 공범들과의 어떤 조작 증거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어떤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요거는 마지막으로 최인정 변호사께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이 이렇게 잘 안 나오는 상황이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조국 대표가 2심 유죄인데 법정 구속 그때 가능성 나왔는데 그런 상태가 안 된 게 이례적인 겁니까? 네, 불의의 평등은 있을 수 없죠. 정의가 평등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보석은 당연히 허가될 수가 없죠. 그 반면에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지 않은 그러한 사법부의 판단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약간 가족들 상황을 반영한 그런 걸 걸까요? 반영했다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죠. 결국은 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1심 판결 선고하면서 보석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할 가능성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결정된 건 아니라 낼 가능성이 선고와 높습니다. 동시에 결정이 나올 수 네네네. 있다라는 뜻인가요? 아 그렇군요. 요거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김지혁 정의종관 송영길 전 대표 소나무당 글쎄요.
아직까지는 크게 주목이라든가 지지율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게요. 예, 뭐 전 상식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있는 과정에서는 그 선거운동에 뛰어드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짧은 기간이니까 14일 정도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허여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기본적 원칙이 뭐냐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가장 근본인 거예요. 법치에서는. 그래서 상황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명백하다고 얘기한다면 판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보석을 갖다가 인용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인용해 주는 것이 앞으로 타당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